암투병하던 아내,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고 심한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삶의 의욕을 잃고 숨만 쉬고 살던 30년 택시기사 영수 씨. 어느 날 공원에서 그의 발을 붙잡은 건 멀리서 들리는 색소폰 소리였습니다. 30년 핸들을 잡던 그 손이 색소폰을 잡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색소폰 안 잡았으면 공원에서 지팡이나 잡았겠지요. 영수 씨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내가 죽던 날 나는 택시도 식당도 내 인생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서 있던 나는 30년 동안 잡고 있던 핸들을 한순간에 빼앗긴 기사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운전대를 놓았고 식당 간판을 내렸고 결국 나라는 사람까지 내려놓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고 저녁에 불을 끌 때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줄 입이 사라진 집. 의사는 우울증과 남성 갱년기라고 진단서를 써줬지만 내 귀에는 그 말이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이후 한동안 숨만 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봄날 동네 공원 벤치에서 처음 들은 낯선 색소폰 소리가 내 인생 두 번째 핸들이 되어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평생 쥐고 있던 일을 내려놓고 나서 집안에서 멍하니 천장만 보며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 질문을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처음으로 진심으로 물어봤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30년 택시 기사, 5년 식당 사장, 그리고 60이 넘어 색소폰을 입에 문 한 남자가 노년의 외로움을 소리와 호흡으로 버티게 된 이야기입니다. 나는 올해 65, 이름은 박영수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영수 기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젠 차를 안 모는데도 그 별명은 쉽게 떨어지지 않더군요. 25에 처음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때 나는 핸들만 잡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엔진 소리, 도로 위 헤드라이트, 새벽 공기의 먼지 냄새, 서울의 아침과 밤, 새벽과 한낮을 나는 다 봤습니다. 기사님, 강남 가요. 아저씨, 저 마포까지 좀 빨리요. 회의 늦겠어요. 아저씨, 그냥 한 바퀴만 돌아요. 오늘은 집에 들어가기 싫네요.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말하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영수야, 남들은 다 자기 목적지를 알고 타는데 넌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하지만 그 질문은 대부분 첫 손님이 타는 순간 잊혀졌습니다. 뒷좌석의 한숨,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 계기판 불빛이 다시 나를 일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택시 기사로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차 안에서 이상하게 솔직해진다는 겁니다. 기사님, 나 오늘 이혼 서류 내고 오는 길이에요. 사람은요, 돈이 있어도 외로워요. 그거 아세요? 내가 20살 때는 말이죠. 나는 백미러로 그 얼굴을 한번 훔쳐보고 짧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도 집에는 들어가셔야죠. 속으로는 생각했다. 나도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는 건 잘하는데 정작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어디 있지? 그 어디 있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나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집, 그리고 아내 정희. 집 현관문을 열면 항상 같은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부엌에서 고개를 내미는 아내. 머리를 뒤로 대충 묶고 앞치마를 두른 채 한 손에는 젓가락, 다른 손에는 국자. 나는 신발도 다 벗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이다. 새벽에 술 취한 손님이 타서 아내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잠깐만요. 국 넘치겠어요. 소파에 앉으세요. 내가 물 가져다 줄게요. 소파에 앉으면 아내가 물컵을 내 앞에 놓고 나는 택시 안에서 못다한 말을 마음껏 쏟아냈습니다. 오늘은 어떤 신랑이 결혼식장 가는 길에 탔는데 말이야. 얼굴이 완전 장례식이더라고. 내가 도망치시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깔깔 웃다가도 어떤 이야기는 듣다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해요. 웃다가 울다가 그래도 마지막엔 집으로 오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진짜 목적지는 결국 여기다. 이 집, 이 부엌, 그리고 이 여자. 그렇게 30년을 운전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새벽길보다 허리와 무릎이 더 먼저 힘들어졌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무릎이 쿡쿡 쑤셨고 운전석에서 내릴 때는 한 번에 훅 일어나지 못하고 몸을 한쪽으로 비틀어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손님이 물으면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는 아직 멀쩡합니다. 속으로는 중얼거렸다. 차는 멀쩡한데 내가 문제지. 어느 날 밤 마지막 손님을 내려놓고 차를 세웠을 때였습니다. 엔진을 끄고 나서도 한동안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이제 좀 내려놓을 때도 되지 않았냐?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집에 들어가 저녁을 먹는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제 사람이 우리를 찾아오는 일을 해보면 어때요? 나는 숟가락을 들고 손을 멈췄습니다. 찾아오는 일? 그동안은 당신이 사람 태워다 줬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먹으러 오는 거예요. 작은 밥집 같은 거 우리 이름 걸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 위로 불이 하나 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목적지로 온다. 남들만 데려다 주던 내 인생에 내 이름이 적힌 간판이 생긴다는 거네. 나는 일부러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힘들지 않겠어? 하루 종일 불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하루 종일 밥하고 설거지 하는데요, 뭐. 게다가 거긴 당신도 있잖아요. 둘이 같이 하면 덜 힘들죠.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 이 여자는 늘 같이 가자고 했다. 결혼할 때도, 내가 택시한다고 했을 때도. 그런데 나는 늘 운전석에 혼자 앉아 있었던 건 아닐까?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택시 회사에도 말을 꺼내봤습니다. 형님, 나 이제 그만할까 생각 중입니다. 선배 기사가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비웃듯이 올렸습니다. 야, 영수야. 지금 나가서 뭐 할 건데? 글쎄요, 식당 같은 거. 나와봐라. 나가서 할 거 있으면 내가 먼저 나갔지.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 나이에 식당이 말처럼 쉽냐? 나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한 번쯤은 내 이름이 적힌 간판 앞에 서보고 싶다. 동네 부동산을 돌다 보니 작은 식당 하나가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조금 삐걱거리는 문, 주방에는 기름때가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말했습니다. 자리 좋아요. 아침에 택시 기사들, 점심에 공무원들, 저녁에는 동네 손님들. 손만 좀 보시면 충분히 됩니다. 아내는 주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 주방 금방 우리 집 부엌처럼 만들 수 있겠어요. 나는 오래 쥐고 있던 택시 키를 주머니에서 꺼내 한 번 쳐다봤습니다. 이 키를 내려놓는다는 건 내가 아는 세상을 한 번 접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접어야 펼칠 수 있는 것도 있겠지. 우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나는 일부러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후회하려면 일단 한번 제대로 해보고 후회하지 뭐. 속으로는 긴장했다. 제대로가 뭔지도 모르면서 큰 소리 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간판을 새로 달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종이에 연필로 식당 이름을 써봤습니다. 영순의 밥집? 뭔가 불법 사채 느낌 나지 않아요? 아내가 웃으며 고개를 젓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정의밥집 어때요? 나는 그 말이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좋네. 이 집 진짜 주인이 누군지 딱 보이잖아. 아내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뭐예요? 나는 서빙 알바 영수지 뭐. 속으로는 조금 울컥했다. 평생 회사 이름, 택시 회사 이름 뒤에 붙어서 살다가
처음으로 우리 둘 이름이 들어간 간판을 올리게 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의 밥집이 탄생했습니다. 식당은 크지 않았지만 하루에 3번 김이 피어오르는 곳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해장국 냄새, 점심에는 제육볶음과 김치찌개, 저녁에는 된장찌개와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 사장님, 여기 해장국 하나 더요. 사모님, 이 집 된장찌개는 진짜 밥도둑이네. 나는 그럴 때마다 일부러 말했습니다. 제가 끓였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거짓말도 잘하시네.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아내가 얼굴만 쏙 내밀었습니다. 많이 드시고 자주 오세요. 진짜 끓인 사람은 접시 닫고 있어요. 식당 안은 웃음과 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아,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누군가 밥을 먹고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하고 나가는 곳.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맙게 느껴지긴 처음이었다. 마감을 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우리는 둘이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은 반찬을 모아 밥상을 차리고 식어버린 제육을 데워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여보, 우리 꽤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오늘도 점심에 줄 섰잖아.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불안은 있다. 식당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뒤집힐 수도 있잖아. 하지만 이 여자가 웃고 있으면 일단 오늘은 괜찮은 거다. 아내는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여기서 당신이 쟁반 들고 서빙하는 모습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뭐 얼마나 근사하다고. 택시 기사님도 멋있었지만 나는 이영수 사장님이 더 좋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게 고마운 날들이었다. 그러나 행복은 늘 그렇듯 조금 늦게 알아차리면 금방 지나가 버리곤 합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된장찌개 냄새를 맡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냄새가 역하지? 평소 같았으면 오늘 괜찮네 하고 먼저 떠먹어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속이 좀. 괜찮아. 그날 점심 손님들 밥을 내보내면서도 아내는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못 넘겼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먹어? 요즘 좀 입맛이 없네. 다이어트 좀 해야죠. 아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다. 괜찮아라는 말은 대부분 안 괜찮아라는 뜻이라는 걸. 근데도 나는 그 말을 붙잡고 편해지고 싶었다. 며칠이 지나도 아내의 입맛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지가 헐렁해졌고 팔뚝이 눈에 띄게 가늘어졌습니다. 밤에는 식탁 대신 소파에 누워 배를 감싸 쥐고 조용히 신음했습니다. 병원 가보자. 장사 접고요? 우리 점심 손님들 어떡해요? 하루쯤은 접어도 돼. 괜찮아요. 진짜야.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예요. 이제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억지로라도 끌고 갔어야 했다. 손님 걱정보다 당신 몸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 결국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병원 가자, 지금 당장. 그때야 아내도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불빛은 너무 환해서 잔인해 보였습니다. 각종 검사와 촬영이 끝난 뒤 의사는 우리를 작은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가족분이시죠? 네, 남편입니다. 의사의 표정에서 나는 이미 답을 눈치챘습니다. 위암입니다.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술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입은 그렇게 물었지만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가족분도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 가능성. 그 말 안에 들어있는 가장 잔인한 가능성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소리쳤다. 안 돼요. 아직 안 됩니다. 우리 이제 겨우 같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날 저녁 우리는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간판 아래에 A사 용지 한 장을 붙였습니다. 임시 휴업합니다. 사정이 생겨 당분간 문을 열지 못합니다. 나는 그 문장을 쓰면서 임시라는 단어에 집착했습니다. 그래, 임시다. 잠깐일 뿐이야. 치료 잘 받고 나면 다시 불 켜면 되잖아. 그렇지, 정이야? 병실 침대에 누운 아내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손님들 뭐라 그래요? 다들 기다린대. 완치되면 다시 오겠다고 했어. 아내는 눈을 감고 웃었습니다. 그럼 빨리 나와서 다시 오늘 제육 좋아요? 물어봐야겠다. 그 말을 듣는 동안에도 나는 아내 손을 꽉 쥐고 있으면서 손등의 살이 점점 얇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항암은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먹는 족족 토하게 만들고 밤마다 배를 찢는 듯한 통증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물을 떠다 주고 이불을 펴주고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보, 많이 아파? 조금. 그래도 당신 있으니까 견딜만해요. 나는 그 말이 너무 미안했다. 아픈 건 당신인데 견딘다는 말은 자꾸 나를 주어로 삼는 것 같아서.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정희 밥집 간판 그대로 두자요. 나는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다시 열어야지. 아내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없더라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가 내 가슴 안쪽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 없는 식당이 무슨 식당이야? 아내는 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쟁반 들고 서빙하는 모습이 좋아요. 사람들이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하는 거 듣는 것도 좋고, 내 이름 걸린 간판 아래서 당신이 서 있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 좋았어요. 나는 속으로 빌었다. 제발,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진짜 그런 일이 생길까봐 무서워서. 하지만 겨울은 우리에게 준비할 때를 주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예순이 되던 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병실 창 밖으로 소복이 눈이 내려앉는 걸 보며 아내는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미안하긴. 내가 더 미안하지.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좀 더 당신이랑 밥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내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의 소리가 점점 느려지더니 마침내 길게 이어지는 한 줄의 소리로 변했습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죽던 날 나는 택시도 식당도 내 인생도 한꺼번에 잃었다. 장례식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라고 말했고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른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검은 양복을 벗어 옷장 안에 밀어넣었을 때 비로소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빈 방의 정적. 예전엔 왜 이 소리들이 안 들렸을까? 아, 그땐 아내 목소리가 있었지. 여보, 밥 먹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소음을 덮어줬다. 식당은 셔터가 내려간 채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을 일부러 돌아다녔습니다. 간판을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정희 밥집 4글자가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 떠서 뭐 하지? 밥을 해서 먹는 게 괜히 거창하게 느껴졌습니다. 컵라면으로 대충 때우고 어떤 날은 아예 먹지 않고 하루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TV를 켜놓고 채널만 돌렸습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홈쇼핑, 어느 채널에서도 아내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며 뛰었습니다. 이러다 나도 죽는 거 아닌가. 겁이 나서 택시를 잡아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심전도, 피검사, 각종 검사를 다 했습니다. 의사는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심장은 큰 이상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럽니까? 나는? 의사가 눈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큰일을 겪으셨나요? 아내가 얼마 전에. 그렇군요. 우울증, 공황 발작, 그리고 남성 갱년기가 같이 온 것 같습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쓰면서 덧붙였습니다. 약 드시면서 가능하면 집에만 있지 마시고 밖에 자주 나가보세요.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거를 배워서 뭐 하나. 나는 이미 가장 소중한 걸 잃었는데 다시 뭘 시작한들 그 자리가 채워질까? 그러던 어느 봄날 바람이 부드럽게 부는 날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게 더 답답해서 나는 괜히 집을 나왔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 웃음소리, 자전거 지나가는 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를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었다. 살고 있다는 느낌은 없었다. 그때 어딘가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스키하면서도 깊은 금속이 우는 듯한 소리.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원 한켠 정자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약간 굽은 어깨, 나와 비슷한 또래. 그 손에는 황금빛 색소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굽이진 관과 키들이 노을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스피커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곳에서 잔잔한 반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눈을 감고 색소폰을 불고 있었습니다. 곡은 낯익은 멜로디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아내가 설거지하면서 가끔 흥얼거리던 노래였습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희야, 너 저 노래 부르면서 프라이팬 흔들던 거 기억나? 색소폰 소리가, 그때의 부엌 냄새, 식당의 웃음소리, 아내의 뒷모습을 한꺼번에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공원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주변에서 박수가 났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엄마, 산책 나온 노인 부부. 나는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을 모으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자가 색소폰을 닦더니 주위를 둘러보다가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나는 깜짝 놀라 허리를 폈습니다. 예. 아까부터 계속 듣고 계시던데 음악 좋아하시나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방금 그 노래를 아내가 자주 불렀거든요. 남자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도 제 아내가 저 노래 참 좋아했어요. 지금은? 나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먼저 갔죠. 그래서 더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랑 같구나. 세상에 이 나이에 혼자가 된 남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남자가 색소폰을 살짝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색소폰입니다. 배운 지는 이제 3년 됐어요. 3년이요? 예. 공무원 정년 퇴직하고 나서요. 집에만 있으니까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주민센터 문화강좌에서 실버 색소폰 교실이라는 걸 보고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했죠. 남자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요, 호흡이 안 따라줘서 숨만 헉헉 차요. 마우스피스만 물고 하나 제대로 내는데 한참 걸립니다. 근데 어느 날 딱 한 음이 제대로 울리는데 그날 집에 가는 길에 괜히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괜히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한음, 딱 한 번의 음이 뭐라고. 그러면서도 그 한 번의 소리가 궁금해졌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한번 배워보실 생각 없으세요? 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나는 평생 핸들만 잡던 사람인데요. 뭘? 악기는 한 번도. 남자는 웃었습니다. 핸들도 숨을 참고 잡는 겁니다. 색소폰도 숨으로 하는 거고요. 다만 앞만 보던 숨을 이제는 안으로 돌려보는 것뿐이죠. 앞만 보던 숨을 안으로요? 예. 핸들은 도로를 보면서 잡고 색소폰은 자기 안을 보면서 잡습니다. 그 말이 희한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앞을 보는 건 익숙한데 내 안을 보는 건 해본 적이 거의 없다. 평생 가장이라는 이름으로만 살다 보니 내 감정은 늘 뒷좌석에 태워놨었으니까. 며칠 동안 나는 괜히 동사무소 근처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게시판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동주민센터 문화강좌, 실버 색소폰 교실 수강생 모집, 대상 55세 이상 누구나, 악기 대여 가능, 누구나. 그 단어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는 누구나일까? 아니면 그래도 아직 뭘 해보자고 마음먹을 수 있는 사람들만 누구나에 들어가는 걸까? 집에 돌아와서도 전단지 내용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가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러면서도 이 나이에 뭘 못하겠냐는 오기도 조금씩 올라왔다. 결국 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동주민센터입니다. 그 색소폰 수업 문의 좀 하려고요. 실버 색소폰 교실이요? 아직 자리 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좀 많아도 됩니까? 어르신 연세가 65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그럼 막내 되시겠는데요? 지금 오시는 분들 대부분 60 후반, 7순이세요. 나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해버렸다? 정말 해도 되는 짓일까? 아니, 이쯤에서 뭘 못해도 상관없는 나이기도 하다. 어차피 잃을 건 거의 다 잃었으니까. 수업 첫날, 나는 동사무소 3층 강좌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문 안에서는 뚝, 욱, 애매한 색소폰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고민했습니다.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는 우울증 환자에서 색소폰 초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거다. 그게 더 나은 이름일까? 그때 안에서 문이 열리며 젊은 공무원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색소폰 교실 오셨어요? 나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예, 박영수라고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던 참이에요. 강좌실 안에는 7명 정도의 수강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옆에 세워둔 할머니, 배가 조금 나온 아저씨 둘, 머리가 희끗한 할아버지들, 그리고 나와 비슷한 또래 1명. 앞에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강사가 황금빛 알토 색소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네, 오늘 처음. 반갑습니다. 여기서는 다 선생님이에요. 박영수 선생님, 어서 오세요. 선생님이라는 말이 어색했습니다. 평생 기사님, 나중에는 사장님 소리는 들어봤지만 선생님이라니, 이 나이에 새로운 호칭이 붙을 수 있긴 하구나. 강사는 내 앞에 빛나는 색소폰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오늘부터 이게 영수 선생님 악기입니다. 나는 양손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 손가락을 올려놓게 되는 키들, 어디에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는 낯선 감각. 택시 핸들은 딱 2손만 잡으면 됐는데 이건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을 써야 하네. 근데 이상하게 잡고 있는 동안에는 내 손이 조금 덜 떨리는 것 같았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나도 괜찮습니다. 색소폰은 호흡이 반입니다. 숨을 어디서 들이마시고 어디서 내쉬느냐, 그게 곧 소리가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마음속 어딘가에 적어두었습니다. 숨이 소리가 된다. 한동안 한숨만 쉬던 내 숨도
언젠가 소리가 될 수 있을까? 먼저 마우스피스만 입에 대볼게요. 입술을 살짝 모으시고 이를 꽉 깨물지는 마시고 안에서 바람을 두하고 보내는 느낌으로 나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마우스피스를 입술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훅! 허탈한 숨소리만 났습니다. 순간 교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역시 괜한 짓을 한 건가?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다고?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 저 소리만 났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조금만 더 하면 우파는 소리가 나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나는 다시 마우스피스를 입에 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입술에 힘을 주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숨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굵고 짧은, 하지만 분명히 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색소폰을 입에서 떼었습니다. 강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보셨죠? 영수 선생님 숨이 방금 소리가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겁게 울렸습니다. 한동안 한숨으로만 나가던 내 숨이 처음으로 음이 되었다. 수업이 끝날 무렵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2달 뒤에 동네 복지관에서 경로잔치가 열립니다. 우리 반도 한 곡 무대에 서는 게 어떨까요? 수강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리가요? 우린 아직. 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연주가 아니라 용기 있는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보 한 장을 나눠줬습니다. 악보 위에 적힌 제목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아내가 식당에서 손님들 들어오면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였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머릿속에서 그 멜로디가 자동으로 재생됐습니다. 정희야, 이 노래 기억하지? 이제는 내가 내 대신 이 노래를 불어볼까 한다. 입으로가 아니라 색소폰으로. 그 이후로 내 하루의 리듬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오늘은 어느 구간에서 숨을 쉴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색소폰 악보를 펼쳐놓고 숨표 표시를 손가락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들이마시고 여기서 내쉬고 생각해보니 내 인생에도 숨표가 필요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계속 달리기만 했던 것 같다. 저녁을 먹고 나면 거실 구석에 서서 색소폰을 목에 걸었습니다. 리드를 적당히 적시고 목줄을 조절하고 손가락을 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엉망이었습니다. 높은 음을 내려고 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낮은 음을 내려고 하면 숨이 빠져버렸습니다. 입술이 얼얼해지고 턱이 아플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내를 떠올리면서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립다는 감정이 그냥 소리로 변해서 나갔다. 그래서인지 조금은 버틸만 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요즘 밤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누가 색소폰으로 부나 했더니 영수 씨였어요?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시끄럽기는 숨소리라도 나는 집이 어디라고. 이 나이에 누가 그런 소리라도 내줘야지 동네가 사는 것 같죠? 나는 집에 돌아와 한참 혼자 웃었습니다. 민원 들어올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세상이 나한테 그렇게 차갑지만은 않구나. 2달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복지관 경로잔치 날 우리는 무대 뒤에 모여 서 있었습니다. 각자 색소폰을 목에 건 채 마우스피스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영수 선생님, 긴장되세요? 한 아저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예, 입술이 벌써 굳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틀리면 어때요? 우린 원래 인생도 삑사리 많이 냈잖아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나도 같이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다. 이 나이 되도록 인생 삑사리 많이 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어쩌면 또 하나의 삑사리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이번엔 기분 좋은 삑사리였으면 좋겠다. 무대 앞으로 나가 관객석을 봤습니다. 앞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었고 중간중간 손자, 손녀들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맨 뒤쪽 낯익은 얼굴이 하나 보였습니다. 우리 딸이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색소폰을 든 손을 살짝 들어 답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딸이 오늘 이 무대를 보고 있다. 당신이 없어진 뒤에 처음으로 내가 이 아이 앞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다음 순서는 동실버 색소폰 교실 어르신들의 무대입니다. 곡은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사가 우리를 향해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 택시 안의 밤들, 식당의 밤 냄새, 병실에 눈 내리던 창문. 그 모든 장면이 내 폐 속으로 몰려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웁두두. 색소폰 소리가 복지관 강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중간에 몇 번 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한 번은 분명하게 삑사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나는 연주하면서 관객석 뒤쪽을 슬쩍 보았습니다. 딸이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딸의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아빠, 멋있어요. 그 말이 입모양만으로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들려? 우리 딸이 나를 보고 멋있다고 한다. 당신 떠나보낸 뒤에 처음 듣는 말이다. 노래의 마지막 부분,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 구절을 부를 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다시 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연주가 끝났을 때 강당 안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나란히 인사를 하고 내려오는데 딸이 달려와 나를 안았습니다. 아빠, 진짜 멋있었어요. 나는 쑥스러워 색소폰 넥스트랩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겨우 한 곡 가지고. 딸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봤으면 진짜 좋아했을 거예요. 엄마 노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저앉아서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살짝 훔친 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희야, 듣고 있지? 당신이 좋아하던 노래를 이제 내가 당신 대신 불고 있다. 색소폰으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색소폰을 케이스에 넣으려다 말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택시 핸들, 식당 쟁반, 그리고 이제는 색소폰. 내 손이 잡고 있는 물건들은 달라졌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언제나 누군가를 향해, 어딘가를 향해 있다는 것. 예전에는 손님들을 목적지로 데려다 줬고 그 다음에는 손님들에게 밥을 내어줬습니다. 지금은 늙어버린 나 자신을 살아있는 쪽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울던 영감님이 아니라 색소폰 부는 영감님이다. 그게 내 새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혹시 당신도 평생 쥐고 있던 일을 내려놓고 가족이나 친구를 떠나보내고 집안 구석에서 혼자 시간을 버티고 있나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늦게 배웠습니다. 숨이 지나가면 소리가 난다는 것. 숨이 이어지면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것. 나에게는 그게 색소폰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에게는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붓일 수도 있고, 카메라일 수도 있고, 작은 텃밭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미뤄둔 공부, 혹은 내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걸어가는 산책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나이에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서랍 속에 밀어넣어 두었던 꿈을 한 번쯤 꺼내보는 일입니다.
나는 조금 늦게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만났고,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내 숨으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 오래 닫힌 서랍 하나 앞에 조용히 놓고 갑니다. 언젠가 당신도 그 서랍을 열고 나처럼 이렇게 중얼거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래,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도 뭐든 다시 시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이곳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와 눈물, 그리고 사랑을 기록하는 서랍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늘도 한 걸음 멈춰 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는 곳. 아버지의 서랍에 어떤 보물들이 있는지 보러 오세요.